경제 전문가십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해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제동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속도가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가 채무 늘어나는 속도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부 합친 것보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가 채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그게 다 누구 부담이겠습니까? 국가 채무가 마음대로 늘어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여당의 민주당의 인사들이 있는데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죠. 그거는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다 1인당 얼마 이렇게 빚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기축통화 국가 버틸 수 있는 큰 나라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다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도 아직은 작고 그다음에 우리 원화가 국제적으로 막 찍어내가지고 통할 수 있는 그런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가 많아지면 당장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신용평가 회사들이 우리의 국가적인 신용 등급을 낮춰버리면 우리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 우리 일단 채무를 많이 발행한 데 대한 이자 부담 같은 게 늘어나고 국채 발행은 어려워지고 당장 그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합니다. 우리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2007년 금융위기 때 다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이렇게 심한데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이렇게 채무, 국가 재정 걱정 안 하고 펑펑 써서는 안 된다. 저는 보수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도 복지 분배 문제는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같이 이런 식의 속도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거는 국가적인 재정 파탄이 정말 눈앞에 보이는 거죠.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 대통령은 뭐 다른 것도 문제가 많으시지만 지도자가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철학과 최소한 그 방향에 대해서 자기가 중심이 있어야지. 아니 경제 전문가를 나는 뭐 이렇게 잘 골라서 쓰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대통령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셨어요. 근데 그분 임기 말에 97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한보철강 망하고 그러면서 12월에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려면 본인이 경제 철학, 경제 원리, 그 다음에 내가 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가 뭐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사람을 쓰고 이래야 되고 옛날에 우리 경제에서 제일 그래도 업적을 많이 남긴 대통령이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요즘 기록에 나오는 거 보면 옛날에 대통령 하실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공업 건설 이런 거 보면 요 종이에다가 메모지에다가 거의 설계 도면까지 그려가면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깨알 같은 그렇게 상세하게 디테일까지 아는 그런 리더십이 왜 필요하냐.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알고 중심이 있어야지 정책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사람도 거기에 맞추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 변호사 하셨다고 그러고 굉장히 운동권 사람들하고 거의 운동권 사람들한테 쌓여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586들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내구조에 있는 우리 경제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경제 이론에서 족보도 없는 예컨대 소득주도 성장 그거 실험하느라고 얼마나 망했습니까? 부동산 대책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왜 반성을 안 하시느냐 하면 모르시니까. 대통령께서 경제를 너무 모르시고 평소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고민을 안 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제가 대통령한테 그런데 최저임금 이거 작년 너무 많이 올렸다. 이거 제발 좀 이제 동결하자. 우리 경제가 살려면 이게 동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문서로도 제가 이제 드리고 왔어요. 근데 뭐 한마디 대답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또 올리시더라고요. 그 2번을 연달아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분은 뭔가 본인이 경제에 대한 전문성도 없을 뿐 아니라 뭐가 잘못된 정책이 한번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분을 상대로 야당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경제 전문가들이 저런 고집스럽고 잘못 알고 계시는 대통령을 상대로 경제 정책을 바로잡는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국가 지도자한테 한 가지를 딱 고르라. 그럼 뭐냐? 저는 경제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인 문제가 성장이 안 되고, 그다음에 양극화가 너무 심하고 저출산 너무 심한데, 이 세 가지의 일종의 그 삼중의 위기, 이거를 해결하려면 모든 거를 백화점식으로 한꺼번에 덤벼들어서는 5년 동안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중에 뭐라 그럴까,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 이 매듭, 이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저는 경제 성장이 먼저다. 우리 윤석열 총장까지도 야권 후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다른 후보들 윤석열, 황교안, 홍준표, 원희룡까지 다 검사 출신인데, 제가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진짜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그거는 국민들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서 그게 국정의 다른 분야로 이렇게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방금 성장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장을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된다. 기본소득 도입해서 기본소득 주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성장이 찾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그러시지 마시고 언제 매일신문에서 한번 이재명 지사하고 저하고 맞짱 토론을 한번 끝장 토론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그러면 뭐 경북 출신이니까 우리 또 동향에 고향에 언론사에서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는데, 기본소득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 성장의 뭐 버전 2라 그럴까? 이런 버전 2인데 소득주도 성장보다 약간 그 사기성이 좀 더 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소득이란 게 뭡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이라 칩시다. 5천만 국민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5천만 국민들한테 1년에 600만 원을 줄이려면 300조 원이 필요합니다. 300조 원이면요. 3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지금 올해 2021년에 588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추경 더 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 크게. 우리나라 588조 원의 예산 중에 제일 큰 게 복지비인데, 복지비가 200조 조금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300조 원 같으면 기존에 하고 있는 복지제도 다 없애고 거기다가 100조 얹어가지고 그렇게 들여봐야 한 사람 앞에 1년에 받는 게 50 곱하기 12 하면 600만 원. 600만 원, 1년에 600만 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기본소득만 n분의 1씩 줘가지고 경제가 성장될 것 같으면, 그런 간단한 성장의 해법이 있다면 그거를 채택 안 할 나라가 없는데,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알래스카에서 석유 배당금 나오는 거 그냥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그건 배당금이에요. 석유 배당금. 그거 말고는 국가 단위로 어느 나라든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스위스에서 부결되고 핀란드에서 실패해서 안 되고, 코로나 위기가 오니까 기본소득 다시 이야기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하려면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에 들어가던 예산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예산을 다 없애고 기본소득을 하면, 그러면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기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있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반대합니다. 이재명 지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도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본주택을 이야기하거든요. 기본주택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훨씬 또 확장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주택이 없기만 하면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도저히 못 해내는 겁니다. 그만큼 주택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이 더 어디서 나옵니까? 기본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신용 상태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예컨대 1,000만 원까지는 이자도 안 받고 10년간 빌려주고 10년 뒤에 또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제가 이재명 지사는 좀 미안하지만 제가 악성 포퓰리즘이다. 이런 거야말로 악성 포퓰리즘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악성 포퓰리스트를 대통령을 뽑으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거들낸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나라 살림을 거들낼 거다.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민주당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귀신같이 이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신같이 이기는 민주당을 보면서 지금 제1야당은 계속 패해왔단 말이죠. 제1야당 왜 이리 계속 졌습니까? 2016년에 19대 총선이죠. 19대 총선에서 170석, 180석을 새누리당이 얻는다고 그러다가 우리가 공천에 대한 오만한 공천 싸움을 보고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우리가 122석을 얻고 민주당이 123석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1번에서 2번으로 기호 2번으로 주저앉고 국민의당이 어부지리를 얻었죠. 그 이후에 2017년 그러고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 탄핵과 이제 우리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분당 비슷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보수는 분열되고 이러면서 탄핵 이후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또 참패를 했죠. 2018년 지방선거 참패를 했죠. 2020년 총선에 이제 참패. 네 번의 선거를 연달아 졌는데 그거를 국민들께서 과연 그게 민주당의 복지 정책, 퍼주기 정책, 그것 때문에 과연 그랬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만한 공천에 탄핵에 지방선거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당의 모습. 우리 국민들께서 보수 야당 보고 저 당 찍어주면 그냥 막 돈 막 퍼준다더라.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그 전에 자유한국당을 쳐다보는 국민들의 시각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저 당은 2016년 말에 국정농단 사태 터질 때 그 당시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당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시 우리를 찍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그냥 이재명 지사 흉내 내기나 하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유능한 정치 세력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드리는 게 우리가 갈 길이지 우리가 민주당하고 퍼주기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퍼주는 게 당장 달콤한 것 같아도 국민들은 돌아서면 이게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인데 이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지각이 있는 그런 걸 똑똑한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게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이치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좀 됐으면 좋겠다.